예, 두 번째 세션의 진행을 맡은 중소기업연구원의 이준호 명예위원입니다. 연호 박사님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원석 수석 연구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의 홍순철 박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 박사님이나 강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다 잘 들었고, 저도 거의 모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토론한 내용 거의 그 요약 정도가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강경한 대중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지금 반중 정서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뭐 이것을 유화적으로 한다든지 펼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와중에 사실은 트럼프가 퇴임 전까지 더 강력한 대중 정책들을 쏟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기술 정책 잠시 살펴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More spending, more regulation, more multilateralis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간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를 더 쓰겠다. 현재 사실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좀 투자가 미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페더럴 R&D 수준을 보면은.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바이 아메리칸 구상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이런 것들도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more regul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독점 정책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다음에 아까 문 박사님이 이제 세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제 이 테크 기업들에게는 어떤 크레딧을 10% 주겠다, 이런 것이 이제 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세금상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미국 진출에 어떻게 보면은 좀 유인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이나 이제 디지털 IP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중국과 계속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자주의 관련돼서는 이민자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트럼프 정부보다는 개방된 정책으로 스팸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 가치와 연계된 다자주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뭐 디지털 빈부 격차라든지 클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중점적으로 다자주의 또 기술 정책을 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융 제재도 확대될 수가 있는데 이 대선 이후에도 트럼프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리스트를 확대한다든지 SDN 금융 제재 리스트에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11월, 12월에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제재,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문 박사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정말 바이든 이제 대통령의 이제 차기 대통령의 취임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까지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제 미국의 지금 국내 문제가 우선이고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서 또 산업 전반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어떤 제한된 이제 통상 정책을 초반에는 취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전 세계 통상 환경이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미국이 국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올 때까지 한가하게 기다려줄 만한 그런 통상 환경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내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어떤 차원에서든 간에 통상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오늘 이 행사가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주최하신 행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차원에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일단 제가 무역협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업분들 많이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참 이게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것도 물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기업 내에 여건이 좀 허락되는 기업이라면 이제 통상 담당 어떤 직원이나 부서를 좀 지정을 해서 좀 오래 시간 텀을 두고 이제 재직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 같은 기관들이 또 어떤 중소기업들이 일일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 챙겨서 정보를 제공하고 좀 도와드리는 역할들도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좀 관점을 그러니까 문 박사님께서는 약간 어떤 기조적이고 좀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제 말씀 주셨다면 저는 좀 또 단기적인 현안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보자면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어떤 대응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하여튼 단기하고 장기로 좀 나누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한번 내년이나 내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 무역 환경이라든지 게 약간 뭐 오히려 더 원래보다 더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리한 측면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다만 장기적으로는 보험이적 기조라든가 이런 어떤 유지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실 대외 경쟁력 유지가 가장 큰 어떤 관건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 사실 되게 민감하면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하연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한 규제나 데이터셋 도입 등은 다자간 무역 협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슈들은 대부분 EU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던 일부 플랫폼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정책들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감을 표하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OECD 차원에서 이 디지털 텍세이션과 관련된 논의가 지금 몇 년째 뭐라 그럴까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유는 사실은 이 구글 같은 이런 미국계 테크 기업들을 규제를 분명히 목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텍세이션을 추구를 하는 반면에 유럽은 그렇게 할 거면은 이런 분야 말고도 유럽에서 또 경쟁력 있는 뭐 화장품 기업이라던가 이런 소비재를 취급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텍세이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약간 이 논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플랫폼 기업의 독점 이건 정말로 요새 뜨거운 감자이고 이게 사실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라서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지금 플랫폼 규제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 약간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분야는 결국은 공정 경쟁 정책의 문제, 경쟁 정책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 또한 무역협정 차원에서 다루기는 약간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국가 간의 어떤 플랫폼 기업의 어떤 그런 반독점적 행위라던가 이런 반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논의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직은 그 논의가 미국 내에서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구글과 애플에게 각각 그 소송을 시작을 했죠. 반독점 관련하여 그러한 논의를 아마 국내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플랫폼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과도한 그 시장 지배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약간은 아직은 그 무역 협정 또는 통상이라는 맥락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끝으로 문정철 박사님께 코멘트 부탁드리겠는데요. 네. 박사님께는 저도 이제 그 통상을 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CPTPP가 지금 그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CPTPP에 미국이 가입을 할 경우에 한국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RCEP에 서명을 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CPTPP도 참여를 하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RCEP은 참여하고 만약에 미국이 참여를 할 때 CPTPP는 빠지겠다고 하면은 뭐 이게 이상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줄을 서겠다라는 시그널을 잘못 주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대미 통상 환경에서 중국하고 도매급으로는 모아서 같은 취급을 받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전 대책으로 양다리를 좀 걸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그 공공사설 개편하고 관련해 가지고 다변화가 될 때 이
개별 이제 FTA면은 일일이 이제 각 공급사들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됐던 거를 이제 TPP를 통해서 좀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이제 공급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편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TPP 가입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미국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먼저 가입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TPP 회원국들도 우리의 가입을 이제 환영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상 박승창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위해서 박승창 교수님께 문제에서 아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도 가능하면은 한 1분 내로. 강하연 박사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RCEP에서도 우리가 한중 FTA보다 훨씬 더 우리가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개인정보보라든지 국경 간 정보 이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들어간 RCEP이기 때문에 한중 FTA가 이미 진행되는데 RCEP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디지털 무역 관점에서 분명히 한중 FTA보다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한중 FTA에서는 이커머스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냥 잘해보자라는 뭐 서제스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게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 하나는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RCEP이 지금 더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중국의 반대에 의해서 디지털 무역이 그래도 많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향후 CPTPP에 참여 가능성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1분 안에 하겠습니다. 당연히 한중 FTA에서는 전자상거래 규범은 그냥 노력 조항 위주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었고요. RCEP은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을 나름 염두에 둔 좀 더 고도화된 규범 협상을 시도를 했으나 사실은 중국한테 가장 먹혔어야 할 소스코드라던가 그다음에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의무 같은 것들은 채택을 못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 조항들은 CPTPP는 당연히 있고요. 심지어는 RCEP에서 있는 뭐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는 조항이라던가 뭐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라는 것들 이 조항들도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CPTPP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수용할까 말까 하는 이 내부적인 판단이 요구가 되는 거죠. 중국이 만약에 CPTPP를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최근에 들어왔을 때 대단히 명백하게 데이터 국제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이들의 네트워크 안전법의 내용을 보시거나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취한 정책들을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데이터 지역 블록을 분명히 구축하고 있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CPP 가입은 안 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제약상 여기서 마쳐야 되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앞으로 또 이거 관련해서 더욱더 논의가 깊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